딸 셋 키우는 요즘 아빠 마음 지경석 광고 기획자. 요즘 나도 모르게 잠든 아이들 방에 들어가게 된다.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는 새 딸을 토닥거리면서 한참을 울고 나올 때도 있다. 세월호 사고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엄청난 생채기를 남겼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할지 막막할 뿐인 절망감이 든다. 바르게 키우기는커녕 잔전하게 키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위험사회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가물가물하지만 내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등하교는 혼자 했던 것 같다.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내가 아기인 줄 아시느냐며 부모 손을 뿌리치고 저만큼 앞장서서 갔던 기억이 난다. 이런 기억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이를 키우기 전까지만 해도 회사 앞 초등학교에서 아침마다 펼쳐지는 등교 풍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1, 2학년은 물론이고 다 커 보이는 5, 6학년 아이들 손을 잡고 교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한참을 지켜보다 돌아서는 부모들 모습을 보면서 요즘 아이들은 부모들의 과잉보호 때문에 나약하다니깐이라며 씁쓸해했다. 하지만 딸아이 셋을 낳고 길러보니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아이들에 대해 부모들이 긴장을 한시도 풀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침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집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식들을 지키려는 부모들의 투쟁이 시작된다. 학원 차량 문틈에 끼어 다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는 매년 2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사고 발생 때마다 후방 카메라 등 차량에 안전 설비를 설치하고 운전자 교육도 강화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잊을만 하면 사고는 또 발생한다. 차량을 타서는 또 어떤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통학 차량은 차가 출발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만 가까운 거리라는 이유로 그냥 운행하는 곳이 부지기수이다. 최근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사고의 발생은 좀 줄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어린이 보행자 평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0.4명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0.7명으로 2배 가까이로 높다. 부모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뉴스는 바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내용들이다.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표현도 못하는 4살짜리 아이들을 때리고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216차례에 걸쳐 학대했다는 부산 어린이집 사건을 보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맞벌이 부모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그렇게 불안하게 겨우 유치원 졸업시켜 초등학교를 보내도 안전에 대한 걱정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 한 초등학교 숙직실에서 10살짜리 초등학생을 추행한 학교 경비원 뉴스를 접했을 때는 나를 비롯해 딸아이 가진 부모들은 모두 불안에 떨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학교 경비원이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도대체 누굴 믿고 학교에 보낼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초등학교 졸업해 중고교만 가도 안전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놓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단원고 학생들의 비극이 발생했다. 더구나 지난 겨울에는 대학교 신입생들이 경주 마운아오션 리조트 붕괴 사건으로 희생됐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용납할 수 없다.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른 척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도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 어른들이 변해야 한다. 우리말과 우리글의 위상 권재일 국립국어원 원장. 5월 문화체육관광부 의뢰로 실시한 어느 조사에 따르면 한글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이 37%나 된다고 하여 믿어지지 않았다. 국경일인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단정할 수야 없겠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 한글날이 그만큼 잊혀가는 듯하여 아쉬운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올 한글날은 마침 휴일이니 우리 모두 차분히 한글 창제의 소중한 뜻을 되새겨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대중문화 보급이 확산되면서 한국에 관심을 갖고 우리말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외국인 수가 처음 실시한 1997년 2천여 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11만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는 무려 17만여 명인 것을 보면 외국에서 우리말을 배우려는 열기가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7년 제43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에서 우리말이 국제공개어로 채택돼 우리말로 국제특허를 제출하거나 특허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6월 헝가리에서 열린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ASEM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우리말이 동시통역어로 선정돼 우리말이 이제 국제어로 한 걸음 다가가게 됐다. 한국어 시험 응시 외국인 17만 명 넘어. 우리말뿐만 아니라 한글의 위상도 대단하다. 한글은 창제한 사람, 창제한 날짜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으며 창제한 원리를 적은 기록이 전해오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글자다. 그 기록인 훈민정음해례는 국보 70호이자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올랐다. 이것만으로도 참으로 자랑스러운 글자다. 이러한 한글이 이제 세계 속으로 보급되고 있다. 2009년 인도네시아의 한 소수민족 언어인 찌아찌아말을 한글로 표기하게 된 것은 우리말이 아닌 다른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게 됐다는 점에서 뜻깊은 일이었다. 이달 초에는 볼리비아의 아이마라족에게 그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글을 보급할 협약이 맺어졌다. 창제 원리가 독창적이고 과학적이어서 배우기 쉬운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우리만의 글자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는데 한글이 드디어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로 나아간 것이다. 이러한 한글 보급이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장차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한글을 지구촌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쓰는 길이 열릴 것이다. 또한 문맹타파라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념을 널리 펼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나라 밖에서는 우리말과 우리글이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데 나라 안에서는 어떠한가? 행정기관에서 쓰는 용어가 어렵기도 하고 더 나아가 우리말을 파괴하고 있다.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언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훨씬 더 쉽고 정확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책 이름, 공문서, 보도자료에 불필요한 외국어나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말을 섞어 쓴 일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힘내자. 중소기업, 공공구매로라는 어느 행정기관의 구호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에서나 볼 수 있는 한글 파괴처럼 우리말 표기를 아예 무시했다. 며칠 전 열린 세계소리축제의 주제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이며 어떤 공공기관이 마련한 복고풍의 대중가요 행사는 복고클럽이란다. 또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도무지 뜻을 짐작할 수 없는 마더세이프, 워킹스쿨버스, 행복이음, 자벌드라는 정책 이름을 내세우고 있어 무슨 정책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런 경우 국립국어원이 알기 쉬운 말로 다듬어 적극적으로 권유해보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시큰둥하다. 국민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립국어원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언어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대화 자료를 살피다 보면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일상 대화 속의 욕설과 비속어, 그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이 가득하다. 이들의 언어를 순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보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는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찾았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관심을 가질 때 상당히 순화된다는 것이다. 대부분 부모들이 자기 자녀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는데 믿고 싶더라도 한 번쯤 자기 자녀의 언어 습관을 관심 있게 살펴보는 노력을 한다면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가 클 것이다. 자부심 갖고 품격 있는 언어 생활해야. 청소년의 언어 순화를 위해 방송의 노력도 중요하다. 방송은 특성상 사회의 생생한 언어 그대로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언어의 절이 실종되고 막말과 비속어가 일상화된 품격 없는 말을 오락 프로그램에서 계속 내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어도 청소년들이 이런 언어 환경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한글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쉽고 정확하고 그리고 품격 있는 언어 생활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또 덕사왜곡 처벌법 들고 나온 민주당, 사상검열할 참인가 김순덕. 입법 독재란 말이 이렇게 실감날 줄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권이 이렇게 절실할 줄 몰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행위를 찬양한 사람은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겠대서 하는 말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정책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법안을 성안 중이며 곧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가운데 이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장승윤 기자 터메이토 99@덩아.com. 아니 그럼 식민지배 미화가 옳단 말이냐? 하고 흥분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주기 바란다. 일제에서 해방된 1945년 태어난 해방둥이가 올해 79세다. 100세쯤 된 어르신이 아니라면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에 책임있는 행위를 할 수도 없는 세월이 지났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행위가 아닌 말이나 글로써 미화하거나 찬양한 사람의 공직 진출을 막겠다는 거다. 머릿속 검열로 공직 진출 막겠다고?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 연구 결과 등을 표현한 것을 누군가 검열하고 평가해 대한민국 헌법상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법을 만든다고?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한 것을 누가 무슨 수로 검열해 공직을 못 맡게 한단 말인가? 본인이 미화나 찬양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 옳고 그름은 또 누가 검증하나? 사상경찰, 역사인식평가위원회, 아니면 반민족 사상법정을 창설하여? 아무리 171석을 지닌 거대 정당이라 해도 당명에 민주가 있는 민주당이 이럴 순 없다. 유신독재를 넘어 일제강점기 같은 법을 만들 모양이다.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했다는 정당이 어떻게 감히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소름이 돋는다. 물론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국가세력론에 열받은 게 분명하다. 대통령이 우리 사회 내부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허위정보, 사이버 공격 등을 거론하자 민주당은 식민사관에 물든 친일 정권임이 드러나자 이제는 북풍몰이 카드를 꺼냈다고 공격했다. 그런 식민사관을 지닌 사람은 애초부터 공직을 못 맡게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법 전략인 모양이다. KBS의 문창극 보도, MBC가 바로잡았건만. 꼭 10년 전에도 민주당은 비슷한 법을 추진한 적이 있다. 지금의 민주당인 새정치연합에서 이종걸 의원이 식민사관을 정당화하거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역사적 사실을 날조 유포해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 정당화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거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문창극이 2011년 자신이 장로로 있던 교회에서 했던 강연을 문제 삼았다. 2014년 6월 11일 KBS 뉴스는 이런 앵커 멘트로 시작한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교회 강연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와 이어진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가 강연에서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한 건 맞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단련시키려고 고난을 준 다음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문창극이 강조했다는 대목은 KBS 뉴스 어디에도 없었다. 전체 발언은 MBC가 6월 20일 교회 강연을 통으로 방영한 긴급대담 문창극 총리 후보자 논란을 통해 비로소 알려졌다. 당시 MBC 보도본부장이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광우병 사태를 겪고 난 뒤 다시는 여론을 선동하는 선동방송이 있어선 안 된다는 반성에서 긴급대담을 방영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해준 기억이 난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 여름을 뒤흔든 광우병 시위가 MBC PD수첩에서 촉발됐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날 밤 시청자 게시판엔 시청료는 KBS가 아니라 MBC에 줘야 합니다. MBC 살아있네 같은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식민지배옹호 처벌법 폐기되니 5길 8특별법. 2014년 6월 23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 기자회견을 하며 잠시 눈을 감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DB. 그렇게 문창극의 억울함이 드러났음에도 그는 결국 자진 사퇴했다. 개인은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
그것은 소중한 기본권이라며 평범했던 개인 시절 저의 신앙에 따라 말씀드린 것이 무슨 잘못이 되냐는 항변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그래서였을까?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은 당시 법사위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숱한 논란을 불러올 게 뻔한 법을 민주당에서 10년이 지난 지금 또 시도하겠다니 역사의 후퇴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민주당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2020년엔 5.18 팔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그해 말 뚝딱 처리한 것이다. 역사 해석 독점은 자유민주주의 근간 흔든다. 5.18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왜곡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엄연히 존재한다. 5월 광주 폄하 망언에 대해선 비판을 서슴지 않던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도 당시 전형적인 과잉입법일 뿐 아니라 특정 시기에 정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해 이론, 지론을 처벌하고 자유토론을 봉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역사의 정치화 역사 해석의 권력화가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정권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 해석을 강제하고 권력이 이설, 지설을 처벌하는 선례가 만들어져 민주공화국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법안은 민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됐다.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이 붙었을 뿐이다. 그렇게 법이 현실화되자 전남 한평 출신인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시처럼 예술처럼 피토하듯 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나는 5.18을 왜곡한다 최진석. 중략, 그 잘난 5.18들은 5.18이 아니었다. 나는 속았다. 금남로, 전일빌딩, 전남도청, 카톨릭센터. 너릿제의 5.18은 죽었다. 자유의 5.18은 끝났다. 민주의 5.18은 길을 잃었다. 5.18이 전두환을 닮아갈 줄 꿈에도 몰랐다. 중략, 나는 운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21살에 내 5.18은 뺏기기 싫어. 문정권 7대 불가능가하는 공직 금지. 윤평중이 우려했던 선례가 지금 새끼를 치려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말 대선 후보 시절 광주 5.18 팔민주화 운동 현장을 찾아 역사 왜곡에 대한 단죄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역사인식의 시점을 일제강점기로 넓혀 독립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등을 왜곡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거다. 대선에서 패하는 바람에 그 법은 흐지부지 됐다. 이제 이재명이 여의도 대통령을 방불케 하는 막강 야당 대표로 연임되자 당 차원에서 추진할 모양이다. 2021년 5월 18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국립 5.18 팔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는 모습. 동아일보 TV. 머릿속 뇌를 잡아 가둘 수도 없으면서 사람의 사관까지 정죄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문재인 정부 때 장관급 인사 검증 기준으로 5대 불가, 위장 전입, 병역 기피, 불법적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연구 부정행위, 여기에 음주 운전, 성범죄 이력을 추가한 7대 불가가 존재했다. 고지고대로 지켜진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행위를 문제 삼았던 것이지 뒤장 전입 생각 이 같은 머릿속을 검증하지는 않았더랬다.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국의 과거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과원 활동 전력을 지적하긴 했다. 이에 조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이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머릿속을 밝힌 바 있다. 그래도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잠시나마 이 나라 법무행정을 주무를 수 있었다. 사상의 자유 없는 나라, 북한과 뭐가 다른가? 위험으로 치면 핵을 움켜쥔 북한과 머리를 맞댄 우리로선 친북파가 친일파보다 훨씬 위험하다. 위협적으로 치면 국민 머릿속까지 검열하려는 반대,
민주적, 전체주의적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을 처벌하겠다는 현 정부보다 더 위협적이다. 그나마 지금은 민주당이 야당이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설 수 있어 차라리 다행이다 싶다. 만일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같은 역사인식을 지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돼 정권을 잡으면 어떤 독재 권력을 휘두를지 모골이 송연하다. 거대 의석은 이미 확보돼 있다. 문 정권 때처럼 역사왜곡법은 거침없이 통과될 것이다. 친일파 잡기 사상 검열로 공직자를 숙청하고 민주당 공식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저희들끼리 권력 나눠먹기가 판을 칠 게 뻔하다. 17세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정신세계는 종교에 지배됐다. 표현의 자유는 물론 사상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았다. 세계사를 관통하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흐름에 따라 서양에선 시민혁명을 거쳐 표현의 자유가 헌법적 테두리 안에 보장됐고 우리도 민주화와 함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그 흐름을 끊고 우리 국민을 일제강점기 황국 신민처럼 북한의 김일성 민족처럼 만들려 하고 있다.